10월 30일 날 예. 모 부대 같은 경우는 그 HID 요원 중에서 무술이 아주 뛰어난 최고의 전문가 5명만 추천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체포조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체포조는 방첩사 수사관 49명을 체포조로 운영했다고 방첩사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 부대는 아마 그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안 끝났으면은 예. 소요를 일으켜서 예. 그 혼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비상계엄의 대의 명분을 나중에 축적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됐죠. 왜 그런가 하면 HID 요원들은 북한 군인으로서 되게 숙달돼 있어요. 군인의 모습을. 예. 군복을 입고 북한 말씨도 잘하고, 왜냐면 북한에 침투해서 임무 수행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복장을 하고 태를 하고 빠져버리면은 그거 봐라, 북한군 소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된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정말 글쎄요, 딱 열흘 전만, 아니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질 거고 또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장 처음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12월 12일 저희 녹화가 있는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라든지 이런 정치적 결단 이런 거는 전혀 고려치 않고 끝까지 국민들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국민담화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을 모시고 지금 현 상황 그리고 군사 전문가로서 예비역 육군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 전문가로서 이번 계엄령의 막전 막후의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개 그리고 더 나가서 차제에 우리 군은 어떻게 방향타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깊숙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뭐 매우 바쁘실 텐데 네. 네,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월 12일입니다. 마침 또 이게 12.12 그걸 네. 연상케 하는 날인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는데 자진 사퇴 이런 거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뜻을 밝혀서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담화.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예. 오히려 본인이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극우 유튜버에서 가끔 나오는 네. 그런 얘기들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어서 참 제정신이 아니다.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이다. 네. 윤석열이 대통령에 있는 한은 1분 1초가 위험하다. 불안하다. 네,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네. 그래서 빨리 이번에 14일 날 꼭 탄핵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저희 편성상으로는 그 무렵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국민 담화의 영향입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격적으로 탄핵 찬성의 입장으로 선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느 때보다 특별히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1차 탄핵소추안 본회의에 비하면 탄핵 통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번엔 꼭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동의 안 한다면은 네. 국민의힘은 이제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 당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이번 건은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이번 내란이죠. 친위 쿠데타입니다. 나라의 체계를 전복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대한민국에서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찬성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꼭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하기야 이게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두 번의 탄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그 여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때문에 탄핵 소추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정치적 중립을 좀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자, 뭐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물론 저희가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틀 지나면 이 시간쯤에는 결론이 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내신 사성장군, 우리나라는 오성장군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군문에서 갈 때까지 다 가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원님이신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거라고 가장 먼저 경고를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겁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8월 달이에요. 그렇죠.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예.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순간에 이것은 탄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네. 직감적으로 느꼈고요. 왜 그런가 거긴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먼저 탄핵을 결심하고 발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예.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은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2 장관입니다. 예.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돼요. 예. 그런데 2명 다 충안고 핵심 출신입니다. 예. 그러면 탄핵을 건의하기가 쉽거든요. 예. 탄핵이 발령이 되면은 키맨 3명이 있습니다. 예. 탄핵을 성공시키는 키맨이 예. 하나는 국방부 장관, 하나는 방첩사령관, 예. 계엄사령관 3명입니다. 예. 방첩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 역할을 계엄시하기 때문에 예. 검찰, 경찰을 다 통제합니다. 그게 12.12 때 전두환이잖아요. 그렇죠. 12.12 때 전두환 역할이 예. 방첩사령관인데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예. 충안고입니다. 예. 그러면은 건의하는 시스템에서도 충안고가 핵심이고 일사불란해지네요. 네, 예. 실시에서도 충안고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브레이크를 잡는다든가 하는 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2번째,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예는 없어요. 네. 경호처장은 가면 안 됩니다. 왜? 네. 경호처장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대통령 부부의 안위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임무 수행했는데 국방부 장관을 가서 임무 수행할 때 대통령의 안위와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호처장은 2년 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충돌이 될 때는 대통령의 안위를 택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같이 네. 국가적으로는 김건희의 그 특검이 필요하고 네. 대통령 특검도 필요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위기로 가잖아요. 네. 그 국가에 이게 충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 대통령 부부 편에 설 확률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호위무사가 병조판서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위무사장이 예. 그렇죠. 병조판서. 정확히 표현이 됐네요. 네. 군을 대통령의 안위에 동원할 네. 확률이 많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징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끊임없이 반국가 세력,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네. 척결의 대상처럼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그런 가운데서 경호처장, 김용현 경호처장 당시에
계엄할 때 핵심 부대를 이끌 사령관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공간에 불러서 실제 비밀 모임을 가진 정황도 있고요. 그것은 보통 분들은 뭐 아는 사람 불러서 식사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데 군대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지휘 체계가 다른 지휘관을 예. 불러서 할 수는 없어요. 예. 그것은 국방부 장관 동의를 받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경호처장이 부르는 경우는 없다. 예, 예. 근데 이런 증언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전사 수경사가 네. 대통령의 경호에 협조를 할 때가 있어서 그냥 개별적으로 또 대체로 육사 선후배들이니까 국방부 앞에 식당 와서 밥 먹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아, 그거는 아닙니까? 개별적으로는 예. 예를 들어서 방첩 사령관 정도는 예. 할 수 있지만은 예. 특히 특전사령관은 할 수가 없어요. 예. 특전사령관은 엄연히 상급자가 합참의장 또 육군 총장, 군정 다르거든요. 그 라인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LG 회장이 삼성그룹의 핵심 사장 3명을 자기 공간에 불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삼성 회장 동의도 없이. 예. 그러면 어떡하겠어? 삼성 측에서는. 비서실에다 보고되겠죠. 기분 나쁘고 네. 혹시 뭐 기술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의심되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관계다. 그거보다 더 엄한 관계예요. 군에서는 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관과 각 그 해당 총장이나 이런 사람 보고하고. 동의를 받고 예. 부르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런 비밀 모임이 있었다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경호 목적의 회의였다 하잖아요. 경호 목적의 공식적인 회의면 공문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공문이 내려가서 이런 거 있으니까 참석하라. 그리고 거기에는 사령관 3명만 가진 않아요. 국방부 담당자, 합참 담당자로 가고 사령부에서도 참모 1명이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공간이 아니라 대통령실 경호처 어떤 회의실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문제였고요. 이상민 장관이 또 기무부대 예. 방첩사에 갔지 않습니까? 네. 굳이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두 거거든요. 사람도 충암고 네, 선후배죠. 충암고 선후배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가수사본부장을 데리고 가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로 봤을 때 이것은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이나 지금까지 해온 행적, 네. 김용년의 성격이 해온 행적으로 봐서는 예. 정치력이 부족하니까 정치력으로 해결 못한 것은 총칼로 한 칼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년 장관이 되는 순간에 이건 계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쪽에서 많이 비난했잖아요. 괴담이다. 지금 어떻게 가능하냐.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네, 제가 참 괴담 정도로. 3개월 동안 엄청 지탄을 받았어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할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이번 가을 인사에 방첩사령관을 이전시키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켜라. 예. 아니면 김용현이를 빼든가 그중에 한 명만 중간에 빼도 계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여기 계엄을 하려면 진짜로 모든 걸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주장을 했고 경고를 했고 네. 거기에 거치지 않고 보니까 계엄법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예. 계엄 발령이 너무 쉽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계엄법도 수정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해서 발의가 되고 네. 당론까지 갔거든요. 계엄을 하려면 전시는 그대로 하더라도 평시는 최소한 사전 국회 동의를 받으라. 예. 만약에 사전 동의를 못 받고 불가항력적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24시간 이내에 국회 동의를 못 받으면 자동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 체포해 갈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도화를 통해서 네. 그런 류의 불법적인 계엄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던 중에 터졌다. 이거. 네, 예고했고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려는 노력 중이었는데 터졌다. 네. 이러한 노력은 사실 저만 한 게 아니라 예. 이후에 국방위 차원에서 김민석 의원, 저희가 한번 구승찬, 모셨었습니다. 김선은, 예. 박선원 의원도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나중에 심각성을 아시고 여러 번 메시지를 냈습니다. 개헌 가능성이 있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 메시지도 많이 냈었죠. 근데 이번 그 계엄 과정에서 군이 출동을 했단 말이죠. 네. 국회에도 갔고 또 선관위에도 갔고 하물며 방송인한테도 갔단 말이에요. 네, 네. 민주당 당사도 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2024년 이 작금의 한국적인 상황에서 군이 그렇게 동원이 돼서 불법적으로 혹은 극한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거누고 정치 지도자들을 불법적으로 이번에 뭐 감금한 좀 이따 그 얘기를 여쭤볼 텐데 벙커에 감금을 하고 또 만약에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상정할 수 있었을까? 우리 군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대통령으로서 군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뭐 군 장성들 뭐 이렇게 해서 동원되고 눈물로 참여하는 분도 나오고 뭐 또 의원님이 또 직접 출동하셔가지고 네, 네. 그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정말 군을 얼만큼 장악하면은 지금 21세기에 이런 그 정말 비정상적인 계엄을 비상계엄을 하고 또 군권으로서 나라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윤석열하고 김용현은 예. 군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착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용산으로 이전하고부터 예. 용산 대통령실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합창과 국방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죠. 저녁에는 한남동 공간 바운더리 안에 네. 국방부 장관 합참무장이 같이 기거하고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지금 대통령실이라는 게 국방부 자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고 그렇죠. 국방부 인원들은 앞에 있는 합창 건물로 예. 또 일부는 뺏어서 들어가고 같이 쓰고 그 지역에 있거든요. 그 안에 합창과 국방부 또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예. 군 검찰청, 예. 군의 군사 경찰을 하는 조사본부까지 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 다 장악이 된 것 같이 착각을 느끼는 거죠. 환경이 그 지역에 다닐 때 보면 뭐 군인들이 충성 열심히 외치고 막 하니까 예. 그리고 맨날 보면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완전 한 손안에 있다라고 예. 했던 것 같고, 그다음 이런 비상계엄은 지휘계통으로 일사불란하게 지시가 되고 모의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점조직으로 예. 이렇게 지휘계통을 어긋나서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착각한 것은 지금 우리 군의 장병들의 수준과 지휘관의 수준이 옛날 45년 전 12.12 때와 다르다. 그렇죠. 많이 인식 수준이 올라가서 예. 이런 것들이 해도 불법적이다든가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댈 정도의 그런 군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임무를 좀 그대로 할 줄 아는 거죠. 예. 네, 그런 착각 때문에 이번에 비상계엄을 한 것 같고, 예.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기 때문에 예. 실패를 한 거죠. 6시간 만에. 어떻게 배웁니까? 그런데 이 장교 또 장교가 돼서도 장교 양성기관도 있고 육사 같은, 그다음에 또 초급 간부 뭐 또 이 간부로 올라가면서 각 교육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불법적인 상관의 명령 혹은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이 있을 때 장성이든 장교든 초급 장교든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칩니까? 그게 좀 미진해요. 예. 사실은 군은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 이거를 우선적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공격 앞으로 하면 해야 되는 것이 군의 예.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복종을 가리키면서 예. 군법을 가리키는긴 하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거기 보면은 불법적인 명령에는 그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조금 가르쳐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가르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엄에 참석한 점령군 계엄군 중에 평생 군대 생활한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평생 군대 생활을 하면서 불법적인 명령에 불응했던 저항했던 사람은 그런 사항을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한 분도 불법적인 명령에 저항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대부분은 합법적인 명령이니까. 예. 그러니까 장관이 내리면은 당연히 합법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뭐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 내리면은 밑에 부하들은 상급자니까 의심을 덜 합니다. 사실은. 네. 매번 의심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또 정보가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장군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군에서는 45년 전에 12.12 이런 5.18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이런 군의 계엄으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피해가 많고 고충을 겪었어요. 네. 그 못지않게 군의 후배들은 그 이후에 45년 동안 예. 그 원죄를 가지고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계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훈련도 하고. 예. 근데 계엄 훈련을 만약에 하면은 오해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계엄 훈련도 연합 대규모 훈련할 때 전쟁 때 하는 것만 조금 하고 예. 좀 많이를 안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엄군에 참석했던 인원도 계엄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 계엄에 같아요. 대한 개념이 없네요. 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계엄이 발령이 되면 군단급만 이제 계엄 지역 사령부가 설치되고 사단이나 이런 데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투스타까지는. 네. 그러니까 계엄을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형편이죠. 네. 네, 그게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고를 하신 배경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순간 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사달이 날 수 있다고 보신 건데 김용현이라는 국방부 장관 아니 다른 국방부 장관이었으면 이런 일을 도모하거나 혹은 대통령이 이런 의중이나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길을 쓰고 말렸을 것 같은데 네. 이 분은 어떤 분입니까? 좀 이해관계에 밝은 사람이죠. 군에 있을 때도 예. 되게 샤프하긴 한데 이해관계에 밝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군에서는 뭐 그 정도라도 뭐 이해는 했었는데 예. 경호처장을 하면서부터 완전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예. 또 같은 충안고 대통령이 한 해 후배잖아요. 예. 경호처 김용희 한 해 선배입니다. 선배죠 오히려.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논리가 또는 이상한 야망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전두환 같은 그런 걸 꿈꿨을 수도 있는 거죠. 네. 1979년 80년도의 일과 네.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니 상식선에서는 그거를 혼동할 수 있을까? 자기가 그런 권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게 대부분 저를 포함한 그런데 참 물론 이제 그 환경 그 자리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이 그렇게 사람의 상식을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쿠데타가 이번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지 않습니까? 예. 기존의 정권을 갖고 있는 그룹과 나머지 반기를 들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할 때는 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예, 두 개의 군사력이 충돌하니까 예. 친위 쿠데타는 사실은 천운이었지 이번에 우리가 너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쿠데타는 성공의 확률이 대단히 일반 높습니다. 쿠데타보다 훨씬 높죠. 네, 왜냐하면
본인 대통령 자신이 네. 모든 군권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행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기 반대 세력이 본인들이 생각해서 반대 세력 제거하려고 하는 뭐 반국가 세력 해봐야 야당 의원들 반 언론 일부 넥타이맨 분들이죠. 넥타이맨 사람 그분들은 비무장입니다. 네. 그럼 특수부대 일부만 투입해도 제압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이것은 성공하리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하긴 그런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은 군권을 갖고 있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방첩부대장은 모든 정보가 여기에 모이게 군 내부의 네. 정보는 여기에 모이는 거니까 요 세 요직이 다 역대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한 고등학교에서 그렇죠. 내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을 한 경우는 전 못 본 것 네. 같은데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윤석열의 통치를 계속 봤거든요. 예. 윤석열이 다 못하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뭡니까? 그것도 경고했습니다. 예. 권력기관 장악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네. 경찰 장악했죠. 예를 들어 행안위에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충안고 장관을 딱 해서 장악하는 거고요. 예. 검찰은 본인이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을 제일 먼저 장악하는 거고 군을 또 충안고 출신으로 해서 장악을 하는 거고 감사원도 장악을 하는 거고요. 예. 자기의 그 검사 출신이나 측근들을 해서 권력기관을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권력기관을 딱 장악을 계속해가고 완전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정치력이 없잖아요. 뭐 야당 대표 기껏해 한번 만나고 또 국회 예산 시를 협조하기 위한 시정연설도 오지 않고 그래서 본인의 정치력이 부족해서 해결 못한 것을 분명히 권력기관을 통해서 네. 한 칼에 날리겠다. 그중에 제일 마지막 카드가 저는 계엄이라는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거 꺼낼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했던 겁니다. 직접 가셨어요. 예, 특수전사령관 옛날로 공수부대라고 하는 네. 특전사령관 각종은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의 이진우 영상을 찍으셨단 말이에요. 네. 양심 고백을 했고. 네, 예. 야, 그것도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평소부터 이분들하고는 이 지면이 있으셨겠죠? 아는 사이긴 네. 한데 뭐 예전에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연합사 한참 건물을 후배들 테니까. 그렇죠. 그 당시 대령 완스타였어요. 예. 제가 포스타 때. 예. 그런데 거기는 사실 위험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후에 예. 국민들이 제일 불안한 게 뭡니까? 2차 비상계엄을 내서 2차 친위 쿠데타를 또 할 것이다 예.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빨리 이걸 잠식시켜서 2차 비상계엄을 하는 윤석열의 야욕을 끊어야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국방에 그 사람들을 불려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 그 전날 국방에 오질 않았어요. 예. 국민의힘 반대로. 예. 그래서 진상도 확인을 국민들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국방위 의원이고 제가 사성장군 출신으로서 항의 방문을 하고 이것을 세기를 박아야 되겠다. 그런데 혹시 갔을 때 저를 억류하면 어떨까? 상상을 초월한 일을 했던 그룹들이니까. 예. 그럼 그것이 하루 지나면은 동의안 본회의에 통과 투표를 하는 날이에요. 거의 또 불출석할 수가. 불출석할 수가 있어. 표가 지금 8표만 필요한 200석 하려면 하는데 저를 억류시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밀로 하고 가는 거는 왜냐하면 미리 경고를 하면은 분명히 위에서 면담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올 거고. 아, 그럼 예고 없이 간 거예요? 예. 예고를 했으면은 분명히 그 특전사령관한테 저 위에 대통령 라인에서 하지 마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예고하지 않고 갔는데 조금 두렵더라고요. 예. 억류시키면은 조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의 운영하는 주불리 김병주라는 예. 유튜브가 있습니다. 예. 그걸 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는 분들한테 몇 시부터 11시부터 틀겠다. 도착과 동시에 그때부터 보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라. 여러 가지 신고를 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틀고 가서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아마 그런 게 정문에서 보고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20분 있다가 특전사령관이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그 민원실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만 하겠다 하니까 네. 본인이 그러면은 어제 국방위에 가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다 해서 그것이 라이브로 전국에 방송이 되면서 봤습니다. 궁금했던 것들이 국민들을 많이 해소됐고 또 본인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만약 다시 이런 불법적인 비상계엄 명령이 내려오면 따르겠느냐 본인은 안 하겠다. 다짐을 몇 번 받으시더군요. 다짐을 몇 번 받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하셨죠. 네, 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라는 사실도 네, 확인을 밝혀졌죠.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전국적인 이 물론 뭐 여론이 뭐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훨씬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더 좋지 않고 탄핵의 여론이 더 커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동안 군이 중간중간 진행 과정에서는 절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네. 좀 국민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간 인원들이 많았겠다라는 것도 알려졌죠. 예. 더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원까지 대기를 시켰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북파 공작원이면은 뭡니까 HID라고 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그렇죠. 소요를 일으키든가 요인을 납치하든가 요인 암살을 하던가. 전문화된 부대이고요. 예. 그 부대의 전투력은 대단합니다. 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졌고 옛날 실미도 영화 보셨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의 훈련을 하는 목숨 부대. 걸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부대원들을 한 불려 들어서 한 20명 정도 대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보니까 30명을 대기시킨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그 과정을 쭉 제가 확인을 하면서 아 이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점조직으로 준비를 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런가 하면 10월 30일 날 그 모 부대 같은 경우는 그 HID 요원 중에서 무술이 아주 뛰어난 최고의 전문가 5명만 추천하라는 거예요. 그 부대 자체가 다 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 그래서 10년 이상 진짜 무술 고수들 5명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10월 30일 날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11월 7일에서 14일 사이에는 이 인원들은 휴가를 안 보냈으면 좋겠다. 휴가 갔느냐를 먼저 체크했고 7일 날 휴가 마침 그 부대는 휴가를 안 갔더라고요. 그럼 휴가를 보내지 마라 당분간. 그리고 14일쯤은 지시가 내려와서 이제는 휴가 보내지 말았던 거는 없었던 일로 해달라. 그때 아마 또 비상계엄 비슷한 거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았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당일날 12월 3일 날은 한 오후 5시경에 그것도 지휘계통이 아니에요. 그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몇 달이 건너서 이렇게 그 5명을 저녁 9시까지 수도권 모처로 직결을 시켜라. 올 때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작전할 수 있으니까 3, 4일 정도의 짐을 싸서 오라. 그 부대는 다 지방에 있는 부대예요, 전방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가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한 20명 정도 그 인원이 대기를 착출이 돼.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정보사령 30명 있었다 그랬어요. 30명 정도가 밤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5시 반에 이제 해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사령관 얘기는 제가 처음에는 체포조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체포조는 방첩사 수사관 49명을 체포조로 운영했다고 방첩사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 이 부대는 아마 그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안 끝났으면은 소요를 일으켜서 그 혼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비상계엄의 대의 명분을 나중에 축적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됐죠. 왜 그런가 하면 HID 요원들은
북한 군인으로서 되게 숙달돼 있어요. 군인의 모습을. 예. 군복을 입고 북한 말씨도 잘하고. 왜냐하면 북한에 침투해서 임무 그렇죠. 수행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복장을 하고 북한군 얘를 요인을 암살하는가 테러를 하고 빠져버리면은 그거 봐라 북한군 소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는 지금 이런 세력이 암약한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합리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해서 적을 교란하고 소요를 일으켜서 요인을 네, 우리가 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 전력인데 그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네. 만약에 계엄 해제가 적시에 없었다면 네. 그 소요라는 건 또 국민들이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아, 그럼요. 소요 사태라는. 네, 소요 사태든 뭐 암살이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당시 정보사령관은 임무를 성간이에 나중에 투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믿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아마 그때까지 대기시킨 이유는 1차적인 거기 되고 난 다음에 예. 그런 목적으로 그 인원들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게 뭐가 있냐면 지하 벙커에 정치인들 구금 계획이 있었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화제가 됐는데 사실로 방첩사 수사단장이 의원 구급 시설로서 수방사의 지하 벙커 점검을 지시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네. 이게 수방사 지하 벙커가 어디 있고 실제로 존재하며 있으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뭐 그것은 비밀이라서 예.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한데 예. 실제로 그 당시 14명 국회의원을 체포한다고 했고 예. 그다음 전공이 복귀 안 하면은 척결하겠다 했잖아요. 예. 그럼 처단하겠다. 예. 그 엄청난 인원들을 어디에 구금을 할 거가 궁금해서 일부는 뭐 방첩사 지하에 그런 게 있는가 예. 의문이 가졌었는데 보니까 방첩사에서 인정한 거를 B1 벙커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간부를 보내서 정찰까지 시킨 거예요. 예. 벙커하면 적은지 아는데 거기는 전시가 되면은 전쟁 지도 본부가 거기에 설치됩니다. 수방사의 지하 벙커가요. 아니요. 거기 B1 벙커라는 데가 B1 문서고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이. 아, 그래요? 예, 거기는 지하 한 수백 메타 깊이에 어마어마한 요새로 돼 있습니다. 네. 한 수천 명이 들어가서 예. 핵탄도 견딜 수가 있고 예. 수천 명이 몇 줄을 핵탄이 떨어져도 그 안에서 살 수 있을 정도 큰 요새예요. 네. 그러면은 수천 명을 그 안에 넣고 감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공이 복귀 안 하면 전부 잡아다가 넣고 예를 들면 최초 14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국회에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다 밖으로 꺼집어내라 했잖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꺼집어내면 밖에만 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어디 수용해야 되겠죠. 그런 데다 수용을 하겠죠. 감금을 하고 뭐 전부 이제 그래서 또 포고령에 보면 시위 집회 금지돼 있잖아요. 예. 그럼 시위하는 인원들 잡아다 거기에 수용하고 그럼 수천 명이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공간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무섭잖아요. 예.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거기는 우리 국가의 최고 기밀 시설입니다. 예. 전쟁 때 들어가는 시설에 전쟁 예. 지도부가 그러면 그런 하면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이 안 되는 이런 작당을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 상상하고 실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제가 그래서 더 안 네. 여쭤보는 게 네. 그 어디 있고 어느 규모고 뭐 그 네. 얘기를 물어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 정도 얘기를 국가 할 수밖에 기밀이니까 없잖아요. 예, 예. 저는 궁금하지만 네. 그래서 이번에 21세기 2024년도에 무장한 특수부대 특전사 요원들이 우리나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어쨌든
진입을 한 거예요. 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물론 본회의장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하나의 청산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군의 정치 개입 이것만큼은 일소했다. 또 정치군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국민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꼭 충암판이 뭐 충암군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동안에도 어쩌면 정치적인 야심가들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리고 이 정치 군인이 어떤 유의 그게 동문이든 지역이든 혈연이든 해서 정치화되는 파벌을 만들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겠네. 라는 걱정을 국민들이 하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뭐 이런 정치적인 일정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시스템, 우리 군의 운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하나의 사조직에 의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뒤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생활 하면서도 사조직 척결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지금 현재도 사조직은 안 된다라고 군에서 일반화돼 있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자정하는 조직이 방첩사입니다. 그렇죠. 방첩사가 각 부대별로 파견 나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런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있는 혹시 지휘관이 있는지 그런 걸 다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첩사령관의 충항고의 핵심을 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자정 기능이 떨어지고 자정하라고 한 조직에서 오히려 친위 구테타에 가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사실 김용현 가 방첩사령관 여인영, 윤석열 이런 세 명의 어떤 충항과 핵심이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친소 관계로 있는 사람을 핵심 포스트에 이어서 그걸 단기에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간 사람이 합참 차장이거든요. 그 인원 같은 경우는 김용현이가 구사단 작전 참모를 할 때 그 밑에 작전 장교나 이런 대위 실무자로 현재 있는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그 밑에 있었고 부사령관으로 갔던 인원도 그때 있은 거예요. 그런 인원들을 이제 이번에 합참 차장으로 얼마 전에 보직을 바꾸고 이번에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딱 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근본적으로 사조직은 어려운데 본인의 출신 고등학교라든가 또는 본인이 근무했을 때 자기를 잘 따랐던 후배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딱 규합을 해서 먼저 장관 또는 경호처장 하면서도 인사권을 개입한 걸로 보여요. 그런 포스팅에 였고 치밀하게 준비를 비밀리에 했던 걸로 보입니다. 45년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엄청나게 자정 노력을 해왔는데 여기서 다시 생겨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이 관계를 왜 이런 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아주 철저히 해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못 바꾸게 되면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을 또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요. 계엄법을 제가 발의해서 정비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그리고 이제는 불합리하가 아니라 위법적인 명령에는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저도 이걸 별도 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도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한두 구절만 있다 보니까 절대 복종에만 너무 돼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 군부대 가면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요. 옛날에 상명하복이니 절대복종이니 이런 거 부호로 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네네. 근데 그렇게 각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질 뿐더러 그 정당성 군인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실제로 증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 방첩사 여러분 옛날에 보안사고 기무사고 다 같은 이름이 바뀐 건데
그 기능적으로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네. 꼭 대통령에 의한 이런 시도만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정말 본인이 호승지심이 있는 지휘관이라면 아니 뭐 그때도 했는데 뭐 내 동기생들 뭐 내 친구 뭐 내 후배 이렇게 동원하면 뭐 이 평시에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것도 네. 걱정인 것 같아요. 네. 왜? 네. 선례가 있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그 의원님께서 물론 의원님께서 다 하실 수는 없겠으나 또 현재 당내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예비역이시죠? 네. 육군 지금 대장 출신이시니까. 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네. 사성장 출신은 저 혼자입니다. 여야 그러세요? 합해서. 네, 네. 근데 저 국방이 거기서 뭐 네. 막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럼 그분은 좀 낮으신 거예요? 계급적으로는 그 삼성 장군. 이게 뭐 두 민간이시니까 저, 예비역. 네. 어쨌든 그런데 벌써 꽤 된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장교 양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육군사관학교 네. 그 학교 나오신 거죠? 네, 네. 근데 홍범도 장군 그 흉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번에 또 문제를 일으킨 그 모든 분들이 모든 그 장성급들이 다 육사 출신으로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육사 출신이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뭔가 장교 양성 기관의 시스템도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대부분의 중요한 보직들이 독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육사 시스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뭐 특정 학교 뭐 이런 것보다는 예. 그 당시 대통령과 예. 그 당시 장관의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만 해도 예. 그 여러 가지 적재적소 인사를 해서 어떤 특정 학교나 예. 특정 출신을 이렇게 편중되게 하진 않았어요. 네. 예를 들면은 국방부 장관의 해군 장관도 시키고 송영무, 그 다음에 정경두 장관도 시키고 네. 뭐 이렇게 고루고루 시켰잖아요. 또 그 안에는 견제와 균형을 딱 잡아놨어요. 네. 합참의장도 학군 장교 출신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견제와 서로 균형이 되면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인데 이번에는 윤석열과 김용현이가 친위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친소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핵심을 고분에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현상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인사에서도 시스템상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학교에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된다든가 같은 고등학교가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 사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일부러 조심해요. 자기 고등학교 후배를 핵심에 앉히면은 지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일부러 조심하고 그러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분은 진급 대상자인데 고 대통령 밑에서 학연으로 엮여가지고 아예 배제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역차별 받을 정도로 특정 학교 고등학교 선배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하면은 오히려 안 쓰거든요. 오해받을까 봐. 그런 것들이 정상인데 이번에 윤석열이야말로 그야말로 비정상 국민 눈치 안 보고 뭐 검사로 처음부터 하다가 군까지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 학생들이 있어서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계속 회자들. 근데 사실 그 학교에 장성이 그렇게 많은 학교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핵심 요직에 그렇게 진출을 시키는 거 보고 야 저것도 의외다라고 했는데 결국 사건이 그렇게 터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한미 관계가 매우 냉랭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혈맹이라고 할 정도로 그 혈자가 피를 나누는 거니까 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이게 전혀 사전 교감도 없었고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또 들어옵니다.
방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할 가능성도 많고 한미 간의 이런 군사적인 또 방위라는 측면에서의 협력 관계 매우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한미 관계가 냉랭하고 지금 그런 상태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사실 최고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이런 그렇죠.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데 이런 쿠데타 친위 쿠데타 나는 나라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스틴 국방부 장관도 여기 방문하려고 하다 취소한 것 같고 뭐 핵 관련 회의도 취소되고 뭐 줄줄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 공유도 전혀 안 했고요. 네. 군사 관계도 사실 군의 병력을 움직이고 할 때는 사전에 협조하고 알려주고 긴밀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한미동맹 공고하다 말로만 계속 해놓고 진작 이렇게 할 때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한미 군사 관계도 금이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자꾸 의심의 우리 훈련한다 그래도 의심의 눈초리도 볼 거고 그동안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군사 관계만은 진짜 신뢰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있는 한은 더 파국으로 갈 겁니다. 그냥 빨리 내리고 요걸 빨리 수습을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 거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미 관계는 빨리 복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항이 끝나고 나면은 탄핵이 되면은 바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또 특히 야당 거대 야당은 물론 우리가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한국은 앞으로도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빨리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그럼 그런 것들이 또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안보와 경제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스케줄과 관계없이 각별히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보라는 측면에서 뭐 군사력의 차이가 워낙 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도발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자충수를 둘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협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만약에 지금 북한이 어떤 종류의 대남 위협이 있다면 우리 군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위협이 있으면은 뭐 그 문제는 저는 잘 군이 대응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방의 군단 사단에 있는 특히 사단급은 이번 계엄에는 연루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급 사단장을 비롯 장병들은 그렇게 큰 불안감을 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군과 해군은 여기에서 삐껴 있었잖아요. 공군력이나 해군력, 바다를 지키고 하늘을 지키고 전방을 지키는 인원들은 일단 불안한 감은 없을 겁니다. 군 전체가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하지만 당장에 자기 신상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미 관계, 한미 연합태세는 확고하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연합사에 몇 번 체크를 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미국 전력들이 더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 통수권자가 윤석열이로 있는 한은 흔들리는 거죠.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지금도 장관도 대리 체제로 돼 있고 주요 사령관들도 육군 총장도 대리고 그래서 빨리 이 사항을 종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빨리 탄핵하고 정상적인 지휘체제를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제가 그 안보를 지금도 바로 세우는 거죠. 관점에서 국군 통수권자로 돼 있죠. 네, 그렇죠. 법적으로는 국군 통수권자는 현재 윤석열이죠. 그러면 명령을 내리면은 군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물론 뭐 비상계엄을 내린다고 하면은 합법이냐 아닌가 따져서 이제는 거부를 하겠죠, 군에. 이번에 원체 교훈을 많이 얻고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만약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0,000분의 1의 경우도 지금 하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 있는 한 국민들이 저녁에 밤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토요일 이 방송이 나갈 무렵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엔 2차 탄핵 결의를 하는 본회의. 이번엔 꼭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될 수 있게 좀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국민의힘 지역에 계시는 분들 또 국민의힘 의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국민의힘 의원한테 전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해서 꼭 이 국가의 파국을 막아달라. 그것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거다. 만약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내란죄에 동조하는 세력이 되는 거고 국민의힘도 이번에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내란 동조당 국민의힘을 내란의 당으로 명칭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도움과 여러분들의 그 탄핵되도록 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정말 있어서는 안 되었을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지난 8월 달부터 경고해 왔고 또 이런 과정에서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을 직접 찾아가서 양심 고백을 이끌어낸 바가 있고 매우 활발하게 이 국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이 마감되는 순간에 국회에서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대담은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